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강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강에서는 수요 예측 진행을 할 텐데요. 수요 예측은 외부 기업 환경과 내부 생산 자원의 활용 관계를 연결시켜준다. 경영활동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특히 판매에 대한 수요 예측은 재고 계획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요 예측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요는요,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라고 하죠. 내가 현금이 있어서 바로 살 수 있는 건 유효 수요라고 부르고요. 지금 당장 구매 의사는 있지만 자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구매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잠재 수요라고 부릅니다. 수요는 이 두 개를 합친 거다. 그래서 이 예측을 하는데 이 예측에 대한 구분은 물류에서도 이미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 있다. 정량적인 방법은 시계열 분석으로 볼 수 있고요. 크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과형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정성적인 방법으로 따로 또 용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제가 1번에 예측이 7단계를 놨는데요. 1급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7가지에 대해서 얘가 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순서를 물어보지는 않고요. 첫 단계가 뭐냐? 그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예측의 목적과 용도를 우선은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에 대한 품목과 단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예측 기간을 설정하고, 적합한 예측 기법을 선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예측을 시행하고, 마지막에 타당성 및 정확성을 검증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지금 불휩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 얘는 별표 3개짜리죠. 불휩이라는 거는 채찍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유통 경로상에 공급자들은 불규칙적인 주문량과 판매 등의 경험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주문량이 약간 늘면 소매상들이 또 늘고 도매상은 더 늘리고 제조업체는 결국엔 더 많은 양을 생산한다고 해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수요 예측을 잘못했을 때 상황이란 얘기죠. 했을 때 일어나는 걸 우리가 채찍 효과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에 부풀려진다는 겁니다. 부풀려진다는 거. 그래서 공급망이 있어서 소매상, 도매상, 제조업체에 갈 때까지 소비자가 구매한 것에서 왜곡된다. 그리고 변화, 확산된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채찍 효과에 대한 대처 방안이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데 공급망 전반에 수요 정보를 중앙 집중화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되고요. 안정된 가격 구조. 그죠? EDLP라고 부릅니다. Everyday Low Price라고 해서 안정된 가격 구조. 그래서 수요 변동의 폭을 조정해 준다. 그 다음에 정보 공유가 있겠죠. 정보의 공유. 제조업체와 고객, 흔히 말하는 도매점과 소매점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왜곡 현상을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을 줄여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 5가지, 얘까지 포함해서 이게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채찍 효과를 아직까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 중 정량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이동평균법, 2번 지수평활법, 3번 분해확산법, 4번 델파이법. 델파이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시는데 말 그대로 정량적인 방법은요, 수치화되어 있다는 거죠. 수치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지금 시계열 분석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시계열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데이터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시계열 분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은 보통 언제 쓰인다고요? 단기 및 중기 예측에 쓰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아리마, 그 다음에 분해법, 확산법이 있는 거죠. 회계 분석은 나중에 보시면 인과형 모형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잠깐 표현해 놨는데 T, C, S, I로 보통 표현합니다.
T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경향 및 추세가 되겠죠. 경향 및 추세가 된다. 오랜 기간 동안 수요 경향 또는 추세로 보는 장기적인 변동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은 사이클이에요. 순환은 주기가 있다는 거죠. 주기, 반복 주기가 있는 사이클을 의미한다. 그래서 1년 이상 또는 1년 이하의 계속 반복된다. 어떤 행위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순환이라고 부른다. 계절 변동은 말 그대로 1년이죠. 1년. 시즌 같은 경우에 1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불규칙 변동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irregular죠. 예측이 불가능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이렇게 나오죠. 갑본 모형이라는 거는 T, C, S, I를 다 더하면 갑본 모델. 승법 모형은 곱하면 승법 모델입니다.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평균 오차라는 매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매드는 각각의 오차 값을 더해주고 얘를 갖다가 n으로 나눠졌을 때 절대 평균 오차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시험 문제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절대 평균 오차가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오차를 모두 더해서 해당되는 기간으로 나눠주면 절대 평균 오차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절대 평균 오차는 말 그대로 절대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나온다? 항상 부호는 그렇죠. 플러스로 나오게 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제품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별로 산출한 평균 추세를 통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과거 판매량 중 특정 기간 자료만을 이용하여 이동평균 계산된 과거 자료를 이용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동평균법은 여러분들도 다 보셨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기간이 4기간이 있습니다. 1, 2, 3, 4가 있으면 어떤 데이터들이 있겠죠? 데이터들이 있으면 요 데이터들의 값을 더해서 그냥 4로 나눴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공식으로 보면 시그마, 우리가 흔히 보면 시그마 ti로 해볼까요? 이 값을 ti로 놓으면 모든 시그마 ti 값을 합친 다음에 n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이걸 갖다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데, 이동평균법은 단순하게 방금 4분의 1로 나눈 거죠. 4분의 1로 모두 나눠준 거라 공통적으로 각각을 4분의 1로 나눠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을 갖다가 각각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가중치, 즉 0.25, 25%의 가중치를 준 것을 의미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동평균법이라 부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 말고 나오는 게 뭐냐면요, 가중이동평균법이라는 겁니다. 가중이동평균법은 말 그대로 가중치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시면 단순이동평균법과 가중이동평균법으로 두 개가 나뉘어져 있고요. 방금 여기서 설명한 거는 단순이동평균법에 대한 설명이고, 가중이동평균법은 각각의 가중치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할 필요가 없다? 각각의 가중치, 비율을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곱해서 더하면 된다.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평할법은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얘는 너무 중요하죠. FT는 AT 곱하기 알파 더하기 1-알파의 F의 T-1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를 공부하신 분은 얘가 되죠. 여기서 알파라는 지수평할 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의 실측치와 정기의 예측치를 통해서 단기의 예측치를 구하는 거다. 근데 이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모든 판매량 자료를 이용하여 기간에 가중치를 두어 평균을 계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수평할법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알파라는 값은 뭐에서 뭐 사이다? 알파라는 값은 그렇죠,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평할 값이 알파가 0.5보다 크게 되면 실측치가 더 많이 반영되고 0.5보다 작게 되면 그쵸, 예측치가 더 많이 반영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수평할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품질경영기사 그 다음에 다 나오니까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리마라는 게 있는데요. 아리마 자체가 약자죠. 그래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걸 아리마라고 부릅니다. 판매 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상관요인과 이동평균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아리마라 부른다. 그래서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 요거 상관관계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분해법 별표입니다. 분해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TCSI, 즉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으로 구분한 다음에 수요를 예측해 보고요. 종합해서 분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분해법이라 부른다. 그래서 계절성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의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해서 교과서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산법이 있는데 확산법은요, 수명주기 이론을 이용하긴 해요. 근데 원래 우리 정성적인 방법에 보면 수명주기 유추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주기가 나왔다 해서 확산 모형이 정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량적인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제품이 확산되는 과정을 신제품이죠. 혁신효과, 모방효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우리가 확산 모형이라 부른다. 과거 데이터의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초기 데이터 일부만 활용이 가능한 상황일 때 제품 수명주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즉 신제품이나 신기술에 대한 예측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인과형 모형이 있는데요. 회귀분석입니다.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여기는 인과관계를 나타내 주는 건 회귀분석이라 부른다. 그래서 회귀분석은 특징이 뭐예요? 중, 장기 분석에 들어간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성적인 방법에 들어가시면, 정성적인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델파이법입니다. 델파이법은 전문가 의견 통합법이라고 부르는데,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문가 그룹을 설정한 다음에 전문가들에게 여러 차례 질문지를 배부하고요. 그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질문지를 배부하고 또 수렴하고 해서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하나로 종합될 때까지 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에게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 단점이 있으나, 특히 트렌드를 고려하거나 도입기나 쇠퇴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실험법은 설문지, 인터뷰, 전화조사, 그 다음에 시제품 발송 등 여러가지 소비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건데요. 소비자 실태조사와 판매점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특정 지역에 무작위로 추출된 소비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 판매점 조사는 말 그대로 판매점을 무작위로 조사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패널 동의법, 경영자, 판매원, 소비자 등은 패널을 구성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거고요. 판매원 의견법 같은 경우에는 중역평가법하고 어떤 책에서는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중역평가법은 말 그대로 임원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예측하는 걸 중역평가법, 판매원 평가법은 영업사원들끼리 모여서 예측을 하는 건데 단기 또는 중기에 예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명주기 유추법은 신제품에 있어서 이 제품이 유사한 기존 제품과 수명주기상의 수요 자료를 가지고 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주기 유추법은 정성적인 방법이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명주기 유추법은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가 있고,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성숙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누구만? 성숙기만 정량적인 방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도입, 정성적인 방법, 델파이법을 쓰겠죠. 가장 많이 씁니다. 성장기와 쇠퇴기는 트렌드를 고려한 방법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수평화법은 아까 썼던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식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수요 예측법을 지금 한번 봤는데요. 이 수요 예측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성과 정량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 이 수요 예측 방법은 다른 곳에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